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개선과 지속적인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강제징용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선 일본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신단에서는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만남이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도 받아보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경희사이버대 일본학과 오태헌 교수,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제 한일 양국 총리와의 회담 원래 10분 정도 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좀 있어서 좀 짧지 않겠냐 했는데 생각보다 긴 21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 회담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1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10분 정도 늘었어요. 21분이니까 11분이 정확히 늘었는데 10분 플러스 알파 이렇게 예상이 됐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한일 간의 그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일정 부분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베 총리가 아직까지 그렇게 적극 의지를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 사실 이번에 한일 관계가 이렇게 되고 경제 보복을 본인들이 시작을 하면서 결국 상황이 안 좋아져. 그것이 일본 경제에도 상당히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또 지소미아 파기까지 왔고요. 그게 결국은 또 일본이 여러 가지 한일 관계든 한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배경이 됐다고도 보여지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 입장에서도 물론 적당히 한국과의 긴장 관계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도 있겠지만 경제 부분에서 타격이 있기 때문에 관계 개선이라고는 큰 틀은 일정 부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또 보여주면서 본인들의 입장을 강조하는 기회로 삼았지 않았나. 그런 상황에서 본다는 큰 틀의 대화는 진행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입장을 바꾸는 일은 아직은 없을 거다. 이런 부분을 강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소 또 만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1분간의 회담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게 당초에는 이제 일본이 면담을 하겠다. 네, 그렇죠. 회담으로 좀 바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장소도 원래는 영빈관에서 예정돼 있던 걸 총리 관저로 옮기는 등 좀 나름대로의 그 동안에 일본이 해왔던 좀 아주 변칙적인 외래라 그럴까요? 외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정성을 들인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변화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 회담 자체가 그동안 지금 지속되어 온 한일 간의 어떤 갈등을 완벽히 해소하는 그런 돌파구가 된다든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좀 비유해보자면 이렇게 추락하는 비행기가 좀 멈춰내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걸 갖다 정말 원상 복귀시키는 데까지는 참 많은 앞으로의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일단 만났다는 정도의 의미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는 수준이겠네요. 보니까. 네. 실제로 일본 정부나 일본 언론에서는 이번 그 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그러게요. 아침에 신문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미우리 신문도 그렇고 교토통신도 그렇고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의례적인 만남이었다 정도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이었다.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게 아마 지금 일본 언론의 반응인 것 같은데요. 아마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거랑 얘기 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정말 만나는 그 자체에만 좀 의미가 갖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대화는 어쨌든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내부에서도 제가 볼 때는 아베 총리의 저런 행동이 본인은 정치적으로 필요해서 저런 행동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본 시민들이나 아니면 일본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관광 산업의 경제 분야에서 일본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또 지난번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을 때 그거 제대로 파악 못 해가지고 일본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대화의 어떤 끈은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인들이 이 한국과의 긴장 관계를 통해서 얻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베는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지도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일본 언론들은 이번 만남 자체의 의미만 두고 사실 실제적인 성과는 없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급이 만나서 어쨌든 얘기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 다음 달에 어쨌든 이제 만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하고 만날. 그렇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만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 이 아베 총리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교 당국과 의사소통을 좀 계속 해나가자라는 식으로 해서 앞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좀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닌지를 좀 해석하기 좀 모호한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아베 총리 발언 진위를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교수님? 본질적으로는 바뀐 거 없는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원하는 소위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개헌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번에 한번 선거 때는 못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 이제 결국 이제 그 아베 총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개헌인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수순을 밟고 있는 거고 다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이 일정 수준 뭐 카드를 좀 내밀었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볼래라고 하는 네. 것 같은데 이제 그걸 갖다가 그냥 뿌리치지 못하니까 네. 일단 받기는 했지만 그것을 뭐 본질적으로 내 생각을 바꿨다. 따로 뭐 대답을 하지도 않았죠. 사실 응답을 하는 뭐 그런 스탠스나 이런 포지션을 보이지도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대답을 안 한 정도의 어떤. 뭐 그런 행동을 보인 것 같아요. 교수님은 진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어찌 보면 어제 만남을 통해서 일본의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던 걸 더 강조해서 보여주는 의도 있다고 보여져요. 한국이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낙연 총리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네네. 한일 청구권 협정 준수하고 있다. 그렇죠.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다. 이게 명확하게 우리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자꾸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얘기는 결국 한일 관계가 뭐 평행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냥.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러나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베가 무작정 이렇게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변화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본인들이 협상에서 주도적 어떤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베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모든 본인이 처음 시작했던 것도 일본이잖아요. 네. 경제 제재를 일본이 시작했지 우리가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강제징용 문제도 국제적 관점이나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지금 저렇게 생떼를 쓰고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아베 입장에서 그냥 저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일본 국내 여론을 보면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 본인이 얻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고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면서 한국이 풀어야 된다는 쪽으로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말씀해주신 대로 뭐 지금 이낙연 총리는 청구권 협정을 준수해왔고 이번 대법원 배상 판결은 약속을 어긴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단 말이죠. 예, 그렇게 예상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랬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회담이 끝나고 나서 한국이 조금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언론 쪽에서 좀 그런 제스처를 분위기나 보이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3시간 만인가요? 한 3시간도 안 돼서 브리핑을 했어요. 네. 예상에도 없던 일본 쪽이.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희망적인 얘기는 아니다. 차단을 하는 듯한 그렇죠. 모습을 좀 보였죠. 그러니까 좀 찬물을 끼얹었는데 사실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보면은 본질적으로는 전혀 바뀐 게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아까 교수님이 누누이 지금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일본 입장에서도 경제적인 피해가 지금 굉장히 크기 그렇죠. 때문에 예. 뭔가 그 화해에 손을 내밀 수 있는 물꼬나 계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정부는 사실은 이 문제 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도 그래요. 우리는 플러스 알파라는 것까지 집어넣어서 국가가 일정 부분 배상에 동참하겠다는 의지까지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그걸 받지 않고 네. 협상에도 임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잖아요. 지난번 이번 이낙연 총리 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얼마나 홀대를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대표단 가면 무시하고 창고 같은 예, 데서, 창고 같은 데서 예. 만나게 하고 이런 태도를 보였는데 어쨌든 그래도 21분간 만나줬다는 것은 대화는 시작하겠다는 어떤 신호는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아베 총리도 그 얘기는 했어요. 대화로 풀어나가야 된다. 예. 한일 관계가 이렇게 경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부정적 어떤 견해는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든 것만으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일본의 아베 총리가 아직까지는 태도를 바꾸고 있지 않고 또 금방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시작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협상이 되면 우리도 일정 부분 뭐 내놓을 게 있을 거고 일본 입장에서도 뭔가 협상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주장을 할 게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일 관계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면 아베 총리한테 그렇게 유리한 국면만 계속 간다고 보진 않아요. 그건 순전히 저는 정치적 이유라고 보는데 그 정치적 이유 이외에 다른 부분, 경제적 부분이나 국민이 입을 수 있는 일본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고민해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이번에 이 대화를 통해서 대화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 어쨌든 나와서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우리 정부도 사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를 인정을 안 한다거나 우리가 그걸 뭐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징용 피해자들이 직접 자기의 발로 갔다거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배상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도 일정 부분 나름대로의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십니까? 어떤 계기가 분명히 일본도 필요할 텐데 그 계기를 쉽게 못 잡고 있다는 뭐 해석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말씀 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뭐냐면 이게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일본이 어떤 무역적인 측면에서 한일 무역에 있어서 측면에서 뭔가 피해를 받고 그다음에 그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갈 거라고 예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일본의 경제 규모라든지 대무역 규모를 봤을 때 한국과의 거래라든지 지금 대일 뭐 한국의 수출이 조금 줄어든다든지 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일본으로 가는 거를 뭐 지금 안 하고 있고 관광 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매 운동을 한다거나 예. 일본 가지 않기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또는 일본의 경제 규모를 봤을 때 정말 부담스러운 것인가? 한일 간의 이런 그 협의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결코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전체 규모에 있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 어떤 일본이 조금은 더 우리에게 좀 뭐랄까 우호적으로 나온다든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군요. 크진 않다. 크진 않다. 뭐 예. 없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것만큼은 우리가 좀 반드시 좀 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짚어야 현실적으로 보고 가야 되니까요, 아무래도. 네. 자, 이제 다음 달 23일이면 지소미아 종료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 카드가 정말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까요? 아니면 갈등 재료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협상 카드이기 때문에 협상 카드, 예.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는 일본이 훨씬 더 요구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번에 이낙연 총리 만나서도 지소미아 문제에 있어서는 한일,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강조를 했거든요. 아베 총리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지소미아 파기가 본인들한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본인도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초기에 우리 정부가 모든 정보를 파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땅 가까운 곳에서 발사가 되니까요. 예, 그렇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발사가 된 다음에 일본이 파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최초의 발사 시점이나 아니면 발사 시간들을 파악하는 데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일 간의 어떤 군사 교류, 그다음에 한미일의 군사 정보 교류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대화를 어떤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우리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잘 활용해서 이 카드를 잘 활용해서 한일 간의 어떤 대화를 이끌어가는 동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교수님 말씀하고 비슷한 생각을 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부담을 느껴갖고 일본이 우호적으로 나온다라는 건 기대하기 어렵지만 사실은 이거는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베가 생각하고 있는 구도는 이게 경제적인 어떤 그 제재나 보복을 우리에게 가했지만 사실은 거기서 끝낼 일이 아니거든요. 아베는 그거 플러스 안보와 역사를 엮고 싶은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안보 카드라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일본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 국민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이 개헌을 가져가기 위한 국민의 통합 이런 것들을 생각하더라도 이 지소미아 카드는 굉장히 일본에게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제 총리 간의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단계로 볼 수 있는 건 아마 정상회담에 대한 뭐 기대일 겁니다. 그런데 한일 정상회담이 지금 뭐 지난해 9월 이후로는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어떤 뭐 최소한의 조건이 있다면 어떤 조건이 좀 만족이 돼야지 이게 좀 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무슨 조건을 지금 현재 두 나라가 예를 들면 한일 간의 조건을 제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지금의 분위기로 한일 모두 다가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봐요. 이번에 이낙연 총리가 아베 총리를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 대화의 필요성은 두 분 다 공감을 했잖아요.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일본도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건 분명히 인식한다고 봅니다. 물론 대화를 해서 본인들의 주장만 한다 할지라도 예. 대화 자체를 시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거부감을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낙연 총리의 만남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정상회담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에 무슨 전제 조건이나 아니면 전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화를 통해서 뭔가 풀어나가야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우리가 일본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뭔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저는 아직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본의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대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 그러나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의 만남부터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는 부분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정상 간의 대화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도 뭐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네, 아마 지금 예정돼 있는 대로라면 다음 달이죠. 11월 달에 그 아세안 플러스 3국 정상회의도 네, 예정돼 그렇죠. 있고 네. 에펙도 지금 그렇습니다. 11월 달에 예정돼 있고 아마 자연스러운 만남이 거기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다만 이제 정상적인 만남으로 가져갈 것인가라는 건 굉장히 일시적인 만남이냐 아니면 뭐 회담의 형식의 어떤 그런 자리가 될 것이냐의 문제. 그렇죠. 정상회담이 가려면 그만큼 또 준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과정이 필요하죠. 이제 그런 준비를 거쳐가지고 정말 정상 간의 만남이 그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의례적인 만남이 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만남의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이 한일 간의 어떤 물꼬를 트는 그런 어떤 중요한 계기를 뭐 그 회담에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있었던 한일 총리 회담과 관련해서 한일 관계 앞으로 전망까지 최진봉 교수, 오태원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었습니다.